72시간, 단 72시간 만에 한 나라가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캄보디아의 혼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군인도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국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폭탄이 아닌 결단으로, 무력 대신 정의로 그 땅을 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CNN이 카메라를 멈췄고 BBC가 말을 잃었으며 전 세계 언론이 한 나라만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바로 한국입니까?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고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고 국제 질서를 뒤흔든 그 72시간. 나 몰라라 하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스가 무너졌습니다. 조수가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 손을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 범죄 조직으로 지정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프놈펜 은행 앞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경찰은 방패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이런 속도의 붕괴는 처음이라고 말이죠. 저는 리처드 맥클레인입니다. 캐나다 출신 국제안보 분석가로 58세입니다. UN 인권 담당 고문을 거쳐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맥클레인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나이지리아 같은 분쟁 지역에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해왔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프놈펜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가 배운 모든 패턴 밖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정확히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10월 17일 밤 10시 30분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3년 전 작성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부패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프린스 그룹은 이미 의심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수가 추가 자료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죠. 프린스 그룹 자산 규모 48억 달러,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대비 12%, 관련 은행 12곳, 예금자 1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부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 부도라고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치자 프린스 그룹 내부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고위 간부 3명, 내무부 차관 1명, 중앙은행 임원 2명, 재판관 4명이 모두 프린스 그룹 급여 명단에 올라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부패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범죄 조직화된 경우였죠. 생중계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인 1명이 통장을 들고 울고 있었고 젊은 부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철문을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데이터 속에서 한 나라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조수가 말했습니다. 스캠 단지입니다. 프린스 그룹 소유 건물 17곳에서 외국인 강제 노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스캠 단지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았죠. 동남아 전역에 퍼진 범죄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가두고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인터넷 사기를 시키는 곳이었죠. 탈출하면 폭행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프린스 그룹이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적은 확인됐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조수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죠. 실종 신고 총 847명이었습니다. 중국인 412명, 태국인 218명, 베트남인 94명, 말레이시아인 60명, 그리고 한국인이 최소 63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
저는 그 단어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최소 63명 이상 추정이라는 건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인이 그곳에 갇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국적자 최소 63명 확인.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 화면 한쪽에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관련 긴급 대응팀 파견 검토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죠. 사건 발표 후 3시간 17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벌써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기술 대국이죠. 그러나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활동 중에 한국 팀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꼼꼼했지만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캄보디아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저는 조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부패고리로 얽혀 있으니 쉽게 입을 열 수 없겠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잠겼고 은행의 철문이 닫혔는데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금융위기가 아니라 도덕의 붕괴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업데이트됐습니다. 대한민국 합동대응팀 금일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라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봤죠. 지금이 새벽 4시 40분이었으니 6시간 20분 후에 출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의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준비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립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는 미국이 평균 72시간, 영국이 96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은 6시간 만에 출발 준비를 마친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푸놈펜의 혼란, 은행 앞에 절망, 침묵하는 정부,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화면 구석에는 작지만 선명하게 대한민국, 국민 구출 준비 중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잘못 봤던 건 아닐까요? 화면 속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푸놈펜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제 관심은 한국이 정말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인천공항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활주로에 전세기 한 대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일렬로 걸어 나왔죠. 외교부 7명, 경찰청 8명, 법무부 4명, 국정원 4명으로 총 23명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양복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작전이라고 말입니다. 조수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저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개입은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성명이 떠 있었죠. 간주될 수 있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간 정부 성명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보면 이런 애매한 표현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전 11시 3분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에서 푸놈펜까지 5시간 32분, 현지 시각 오후 4시 35분 도착 예정이었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필리핀 사건 때 미국은 72시간, 2024년 미얀마 사건 때 영국은 96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2시간 만에 출발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이 한국, 캄보디아 사태 12시간 만에 특별팀 파견이라는 속보를 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신속 대응, 서구 정부들의 압박될 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놀라고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놀랐습니다. 오후 4시 41분 푸놈펜 공항에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23명이 일렬로 내려왔고 현지 기자 40여 명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 침묵이 바로 결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호텔이 아닌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했고 착륙 후 27분 만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9시 17분 캄보디아 외교부가 다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대응팀과의 협력 채널 구축이라는 내용이었죠. 내정 간섭이라던 표현이 사라지고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6시간 만의 변화였습니다. 밤 10시 43분 첫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응팀 스캠 단지 위치 4곳 특정 완료. 도착 6시간 만에 푸놈펜 외곽 2곳, 시아누크빌 1곳, 포이펫 1곳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보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38분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인 4명 구출 성공. 금일 오전 귀국 예정. 도착 10시간 만에 현지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푸놈펜 외곽 폐건물에서 4명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대도 무력도 쓰지 않았지만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오전 8시 52분 인천공항에 특별기가 착륙했습니다. 4명이 내렸죠. 피곤하고 수척했지만 살아있었고 눈빛에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3명 중 4명은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4개의 생명이 돌아왔고 4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석 대신 존경을 느꼈습니다. 4명의 귀환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제이테라바이트시가 단독으로 스캠 단지 내부 영상을 확보했다는 속보를 냈죠. 저는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복도에는 쇠파이프를 든 감시자가 서 있었죠. 한 남성이 화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못해?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파이프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였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25년간 인신매매 현장을 조사했지만 이렇게 생생한 증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2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반응했죠. 한국 언론 캄보디아 스캠 단지 실태 폭로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BBC가 뒤따랐고 프랑스 르몽드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보도가 한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이 정보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했으며 프랑스가 UN 인권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움직임이 한국이 제공한 증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구출만 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정부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푸놈펜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는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과장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는 25년간 피해자를 인터뷰해왔습니다. 강요된 증언과 자발적 증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강요된 것이었죠. 국제 언론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가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 내세워, 이미지 세탁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증언 여성의 눈빛에서 공포 감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반격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범죄 피해 한국인 보호를 위한 코리아 데스크 설치 및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저는 그 보도 자료를 읽으며 멈췄습니다. 이건 일시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죠.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국민 보호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스크 분석가로서 제도적 변화의 속도를 항상 주목해왔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법안 검토, 예산 확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결정과 실행 사이의 시간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9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사태와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한국은 군사력 없이 국제 질서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25년간 저는 강대국의 힘을 분석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건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신속한 결단, 정확한 정보, 국제 여론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찬사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날, 국제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개입, 동남아 영향력 확대 의도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인도적 구조를 명분으로 캄보디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논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신속 대응 뒤 숨겨진 전략적 계산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 캄보디아 사태로 동남아 입지 강화 노려 저는 이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행동력을 칭찬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패턴은 익숙했죠. 약소국이 주도권을 잡으면 강대국들이 불편해합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진짜 의도가 뭐냐고 뭘 노리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쇼를 하지 않는다는 걸, 그저 행동할 뿐이라는 걸 말이죠. 캄보디아 정부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프놈펜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고 훈만의 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우리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 피해 규모는 한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으며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수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추가 구조를 위해 시아누쿠빌 지역 스캠 단지 진입을 시도했지만 현지 경찰의 협조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입허가 지연 관할 문제로 협조 불가 같은 이유들이었죠. 저는 그 보도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였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 구조 폭로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동맹국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 주권 존중 필요성을 언급했고 영국 외교부는 외교적 채널 통한 해결 권고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들을 읽으며 생각했죠. 힘이 세다고 정의로운 건 아니라고, 강대국이라고 용기 있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하길, 캄보디아 정부가 굴복하길, 국제사회가 눈을 뜨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본부,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생각이 많습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캄보디아 뉴스가 흐르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숫자와 외교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세상이 이해할까요? 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분석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목격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요. 한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그리고 세상이 마침내 진실을 보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의심과 방해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째 되는 날 새벽, 저는 특이한 동향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푸놈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지 정보원의 보고였죠. 공식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위성통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 27분, 첫 신호가 잡혔습니다. 푸놈펜 북쪽 외곽 지역이었죠.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은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죠. 한국팀이 현지 선교사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전 4시 53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팀과 선교사 일행이 폐건물 하나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17분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생존자 확인. 5명 구출 진행 중.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상세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32분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5명 구출 완료. 이동 중.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죠. 25년간 수많은 작전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다는 현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자유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7시 한국 언론이 속보를 냈습니다. 추가 5명 구출 성공. 총 9명 귀국 예정. 그리고 1시간 후 국제 언론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였죠. 한국의 기적 비공식 루트로 5명 추가 구출이라는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BBC가 뒤따랐고 알자지라도 특집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였죠.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THANKYOUKOREA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라오는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해달라, 한국이 희망이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 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중간급 간부 2명이 내부 고발을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경찰 고위층의 유착 관계를 증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 경찰은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며 멈췄습니다. 진실은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 속에도 양심은 남아있었고 그 양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랐습니다. 데이터와 분석만 쓰는 게 아니었죠. 제 생각과 느낌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승리하지 않았다. 신념으로 승리하고 있다. 한 사람을 구하고 또 한 사람을 구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조수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본부, 이번 보고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닙니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라고요? 예. 저는 지금 역사가 쓰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행동으로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나 제 마음은 캄보디아에 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풀려난 손을 생각했고 떨리면서도 자유를 되찾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한 남자가 울었다는 보고를 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구하고 있다고, 절망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분석가에서 신념의 증인으로 말이죠. 9명의 구출 성공 이후 한국 정부가 중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피해자 전원 구출을 위한 전세기 추가 투입이었죠. 저는 그 보도 자료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아직 50명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푸놈펜, 시아누쿠빌, 포이펫에 흩어져 있었죠. 이건 9명을 구출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전세기 착륙 허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측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3시간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도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끌기였죠. 시간은 적의 편이었습니다. 밤 10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로이터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캄보디아 고위층의 대규모 로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배후에 중국 본토 조직이 있었고 그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미국과 영국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인 절차 착수를 발표했고 영국 외교부도 조사단 파견 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죠. 이미 중심은 한국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내부 인물이 한국 대응팀에 비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건물 구조, 감시 인원 배치까지 상세한 정보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한국의 행동이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아누쿠빌에서 무장 세력이 스캠 단지 주변을 봉쇄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죄 조직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는 위성 지도를 열었죠. 건물 주변에 차량 10여 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은밀한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푸놈펜 공항 당국이 갑자기 활주로 보수 작업을 발표한 겁니다. 향후 72시간 동안 대형 항공기 착륙 불가라는 통보였죠. 저는 그 통보문을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였습니다. 전세기를 막으려는 의도였죠. 한국 대응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현지 정보원을 통해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연기, 재검토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장이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후 3시 한국 정부가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푸놈펜이 안 되면 시엠립 공항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엠립은 푸놈펜에서 300km 떨어진 곳이었죠. 육로로 6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 정부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훈마네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전세기 착륙을 허가한다. 푸놈펜 공항 보수 작업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한국의 결단 앞에서 그들이 물러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에는 푸놈펜 공항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활주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활주로에 곧 한국의 깃발이 내릴 거라고, 그 깃발은 바람이 아니라 신념에 휘날릴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죠. 25년간 냉철한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가에 뭔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닦았습니다. 젖어 있었죠. 조수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한국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본부님도 한국을 응원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응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 대사관에 걸린 태극기였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신념에 휘날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전세기가 푸놈펜 공항에 착륙한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구출된 피해자들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은 인원 54명 전원이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현지 정보원이 긴급 보고를 보내왔죠. 무장 세력이 공항 외곽으로 이동 중. 약 30명 추정. 저는 위성 지도를 열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공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3시 17분 무장 세력이 공항 활주로 접근로를 봉쇄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전세기는 활주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출국자들을 태운 버스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오후 3시 42분 한국 외교관 한 명이 봉쇄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그는 무장 세력 앞에 섰습니다. 총을 든 남자들과 서류 가방을 든 외교관의 대비였습니다. 그는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5분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차량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존경이었습니다. 오후 4시 47분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인 송환을 전면 허용한다. 저는 그 성명을 3번 읽었습니다. 전면 허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캄보디아 정부가 굴복한 겁니다. 오후 5시 23분 54명 전원이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공항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한 명 한 명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탑승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5시 51분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비행기, 그리고 동체에 그려진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행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말입니다. 1시간 후 국제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냈죠.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BBC는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단, 세계가 배워야 할 행동 리더십. 알자지라는 일면에 전세기 사진을 실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WEAREKOREA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죠.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도 한국처럼이라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25년간 수많은 사건을 분석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교본을 바꿨다고, 그리고 세계는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 세계는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 6시 23분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켜고 화면 앞에 앉았죠. 비행기가 착륙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54명이 한 명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피곤했고 수척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존엄이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아들을 껴안고 울고 있었죠. 젊은 여성이 남편의 손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의미라고,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한국형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 도입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이 뒤따랐고 인도네시아도 한국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구출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3일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였죠. 회의 자료에는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이 사례 연구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K-액션 리스판스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신속한 의사결정, 현지 네트워크 활용, 비군사적 해결, 국제 여론 활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보다 빠르게, 정의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캄보디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주요 간부 12명이 체포됐고 자산이 전면 동결됐습니다. 유착 관계가 밝혀진 경찰청 고위 간부 3명과 내무부 차관이 구속됐죠. 푸놈펜 거리에는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부패를 끝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인 날, 범죄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한 권의 보고서를 꺼냈죠. 3년 전 제가 쓴 캄보디아 부패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둔 메모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응력 의문, 신속성 부족, 결단력 미흡. 저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였죠.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행동하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강국은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국가의 위기를 봐왔습니다. 군사력을 본 적도 있고 경제력을 본 적도 있으며 외교력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을 위해 움직였죠. 그 결단은 국경을 넘어 정의가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강국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한국을 비추고 있을 거라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를 비추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국가의 품격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을 먼저 지키는 나라. 그 이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을 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본 증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고서를 국제안보포럼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을 보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리처드, 당신답지 않게 감정적인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국은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그 주목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가로, 기술 대국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일면을 장식하고 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은 한국만의 새벽이 아니라 세계의 새벽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죠. 군사력이 아니라 결단으로, 무기가 아니라 정의로,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펜을 듭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지키느냐로 결정된다. 저는 그 문장 아래 한 단어를 더 씁니다. 대한민국. 25년간 저는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본 증인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절망할 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하자. 그것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유산입니다. 행동으로 쓴 역사이며 결단으로 세운 기준이고 국민을 향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